내가 개츠비입니다. 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당신이 나를 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했군요. 개츠비는 이해한다는 듯 사려 깊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 단순히 사려 깊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긴 인상적인 미소였다. 변치 않을 확신이 담긴 미소. 평생에 4~5번 밖에 볼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갖고 있었다. 잠시 온 우주를 직면한 뒤에 거역할 수 없는 애정으로 당신에게 집중하겠다는 미소였다. 내가 이해받고 싶은 대로 자기도 나를 이해할 것이며 또 내가 스스로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만큼 자기도 나를 믿고 있으며 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호의적인 인상을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확인시켜주는 미소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소는 사라지고 어느새 내 앞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30하고 1~2살 더 먹은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공들여 격식을 차린 그의 말투는 겨우 멍청하다는 느낌의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였다. 개츠비가 이름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말할 때마다 단어를 고르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쯤에 집사가 급하게 달려와 개츠비한테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개츠비는 우리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실례하겠다고 인사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개츠비가 자리를 뜨자마자 나는 베이커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개츠비가 저렇게 멋진 젊은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뚱뚱하고 혈색 좋은 중년 남자를 상상했으니 말이다.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알고 있잖소? 나는 조급하게 물었다. 개츠비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예요. 내 말은 어디 출신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 사람이죠? 드디어 당신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군요. 베이커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언젠가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 개츠비의 정체가 그려지던 순간 그녀의 이어지는 말에 상상이 깨지고 말았다. 난 안 믿어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옥스퍼드를 다녔을 것 같진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과거에 살인을 한 적이 있대요 라고 말했던 여자와 비슷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나는 더 호기심이 일었다. 개츠비가 루이지네아 주의 습지대 출신이거나 또는 뉴욕의 이스트사이드 아래쪽 출신이라면 의심 없이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굴러 들어와서 롱아일랜드 해협에 궁정 같은 저택을 사들인다는 것은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그의 파티는 굉장해요. 베이커는 자질구레한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난 이렇게 화려한 파티가 좋아요. 남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작은 파티는 사생활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베이스 드럼이 쾅 하고 크게 울리더니 지휘자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정원의 소리들을 잠재우며 크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개츠비 씨의 요청에 따라 지금부터 블라디미르 토스토프의 최신작을 연주하겠습니다. 지난 5월 카네기홀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 곡인데요. 신문을 보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센세이션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지휘자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덧붙였다. 엄청난 센세이션이었죠. 그러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연주곡은 블라디미르 토스토프의 세계의 재즈사입니다. 지휘자는 힘차게 말하며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나에게 토스토프의 음악은 별 감흥이 없었다.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개츠비가 계단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는 흐뭇한 시선이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볕에 그을린 피부는 매력적이었고 짧은 헤어스타일은 매일 손질하는 것처럼 단정했다. 그의 모습 어디에도 이상한 낌새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술을 마시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띌 뿐이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취흥이 더해갈수록 개츠비는 더욱 단정해 보였다. 연주가 끝나자 여자들은 강아지처럼 애교를 부리며 남자들의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댔고 누군가가 잡아주겠지 생각하고 남자들의 팔에 몸을 맡기거나 사람들 속으로 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개츠비에게 그러지 않았다. 프랑스풍의 세련된 단발머리 여자들 중 아무도 개츠비의 어깨에 기대지 않았고 또한 노래를 부르는 무리들도 개츠비와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개츠비의 집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베이커 양이시죠? 실례지만 개츠비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저랑요? 베이커가 놀라며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베이커는 놀라움의 표시로 눈썹을 치켜뜨며 천천히 일어나 집사를 따라갔다. 베이커의 뒷모습을 보면서 드레스를 입어도 운동복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상쾌한 아침에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흥에 겨워 경쾌하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느새 새벽 2시였다. 테라스 위의 방에서는 시끄러우면서도 흥미로운 소리들이 들려왔다. 베이커와 함께 온 대학생이 코러스 여인들과 음담패설을 나누면서 나에게 함께 어울리자고 권했지만 나는 그들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노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중 한 명이 피아노를 치고 옆에는 합창단 출신으로 붉은 머리에 키가 큰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샴페인을 마시고 취했는지 세상 만사가 전부 슬픔이라는 우울한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흐느끼며 노래하고 있었다. 노래를 멈출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삼켰고 다시 떨리는 소프라노로 노래를 이어갔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주르륵 흐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눈물이 짙은 속눈썹에 닿아 화장이 번지면서 검은 실개천처럼 흘렀기 때문이다. 누군가 여인에게 얼굴에 그려진 악보대로 노래하는 모양이라고 농담을 하자 그녀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남편이랑 싸웠대요. 내 옆의 여자가 말했다. 주변을 둘러보자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자들의 대부분이 남편과 싸우고 있었다. 심지어 베이커의 일행으로 온 부부도 언쟁 끝에 뿔뿔이 흩어졌다. 한쪽에서는 어떤 남자가 젊은 여배우를 붙잡고 묘한 관심을 보이며 열을 올리며 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참다가 결국에는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말이 끊긴 틈에 날카롭고 성마른 목소리로 아까 약속했잖아요 라며 남편에게 냅다 소리를 질렀다. 집에 가기 싫은 건 바람난 남자들만이 아니었다. 뒤늦게 술을 깬 두 남자와 화가 난 그 부인들이 홀을 점령하고 있었다. 흥분한 부인들은 미묘하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내가 기분 좀 내려고 하면 꼭 집에 가자고 해요.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또 있을까? 맨날 제일 먼저 가자고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끝까지 남았어. 오케스트라도 벌써 다 끝났다고. 한 남자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저렇게 고약하게 나오는 걸 참을 수 없다며 아내들은 불평을 했지만 짧은 다툼 끝에 결국 두 아내는 발버둥을 치면서 남편들의 손에 끌려 나가고 말았다. 집사가 모자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츠비와 베이커가 함께 서재에서 나왔다. 개츠비는 베이커에게 뭔가를 다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다가오자 금세 태도를 바꿔 의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관에서는 일행이 손을 흔들며 베이커를 불렀지만 그녀는 나와 악수를 하느라 잠시 지체했다.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베이커가 내 귀에 속삭였다. 내가 간지 얼마나 됐어요? 글쎄 1시간쯤? 정말 뜻밖의 이야기가 있어요. 베이커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어쩌죠? 비밀이라고 약속했는데 당신을 궁금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베이커는 부끄럼도 없이 내 얼굴에다 대고 우아하게 하품을 했다. 나중에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부에서 시고니 하워드 부인을 찾으면 돼요. 제 숙모님이세요. 베이커는 여기까지 말하고 서둘러 일행에게 갔다. 그녀는 손을 흔들어 해맑게 인사하면서 문간에 서 있던 일행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처음 온 파티에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다는 게 왠지 겸연쩍어 부끄러웠다. 마지막 손님들이 개츠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나도 그 틈에 살짝 끼었다. 사실 초저녁부터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고
정원에서는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천만에요. 그는 힘주어 진지하게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친구. 개츠비는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친근한 말투로 나를 안심시켰다. 내일 아침에 수상 비행기 타기로 한 것 잊지 마세요. 9시입니다. 그때 집사가 개츠비의 뒤에서 말했다. 필라델피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네. 꼭 간다고 전해. 자,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개츠비는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내가 끝까지 남아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러길 바랐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아직도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했다. 가다가 뒤를 힐끗 돌아보았다. 웨이퍼 과자 같은 달이 개츠비의 저택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휘영청 밝은 달빛은 개츠비 정원의 웃음소리와 말소리의 여운보다 오래 살아남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과 커다란 문으로부터 공허감이 흘러나오더니 현관에서 형식적인 작별을 고하는 개츠비의 실루엣에 완벽한 고독을 더했다. 지금까지 쓴 것을 보면 몇 주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드문드문 벌어진 사흘 밤의 일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얽매여 있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 일들은 여름날에 벌어진 소소한 일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참 후에도 나는 그 사건들보다 개인적인 일에 관심이 더 많았다. 나는 대체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지냈다. 이른 아침 서둘러 뉴욕 프로피티 트러스트 회사를 향해 남쪽의 흰 건물 사이를 내려갈 때면 태양이 내 그림자를 서쪽으로 드리웠다. 나는 동료들이나 증권 판매인들과도 이름을 부를 만큼 꽤 친해졌고 북적대는 식당에서 그들과 함께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으깬 감자 그리고 커피로 점심을 때우기도 했다. 저지시티에 사는 격리 직원과 잠깐 동안 연애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녀의 오빠가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바람에 7월에 휴가를 떠난다는 핑계로 우리 관계가 조용히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저녁은 주로 예일 클럽에서 먹었다. 몇 가지 이유로 이때가 하루 중에 제일 우울한 시간이었다. 식사 후에는 위층 도서관에서 증권 서적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클럽에는 시끄러운 녀석들이 몇 명 있었지만 도서관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책을 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공부를 끝내고 날이 좋으면 밤 공기를 즐기며 메디슨가를 천천히 걸으면서 고풍스러운 머리힐 호텔을 지나 33번가 넘어 펜실베니아 역까지 걸어가곤 했다. 나는 점점 뉴욕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활기차고 모험적인 분위기의 밤과 끝없이 오가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자동차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5번가를 걸으면서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내 아무도 모르게 신비로운 그녀의 삶으로 들어가는 공상을 즐겼다. 나는 상상 속에서 길모퉁이에 위치한 그녀의 집까지 쫓아간다. 그러면 그녀는 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는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몸을 감추는 것이었다. 대도시의 현란한 어둠 속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꼈고 사람들도 쓸쓸해 보였다.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낭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며 레스토랑 쇼윈도 앞을 서성이는 직장인들, 그들에게서 나는 떨쳐버리기 힘든 인생의 고독을 느꼈다. 밤 8시가 되자 40번가 주변 골목에는 극장으로 들어가는 택시들이 5겹으로 늘어선 것을 볼 때면 내 마음은 우울한 곳으로 더 가라앉았다. 신호를 기다리는 택시에서는 스킨십을 나누는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노랫소리도 들렸고 내가 못 들어본 신선한 농담에 웃기도 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때문에 택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윤곽이 그려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 역시 그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서둘러 가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었다. 한동안 베이커를 보지 못하다가 한여름에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베이커가 꽤 유명한 골프 선수여서 우쭐한 기분으로 함께 돌아다니곤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사랑은 아니지만 애정어린 호감이 솟아나고 있었다. 겉보기에 드러나는 베이커의 거만함과 따분함 뒤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꾸미는 태도는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한 가면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워릭에서 열린 파티에 같이 갔을 때였다. 베이커가 렌터카를 몰고 왔는데 차 지붕을 열어둔 채 빗속에 주차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제야 예전에 톰의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어렴풋이 스쳐갔던 소문의 진상이 확연히 떠올랐다. 베이커가 처음으로 골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을 때 벌어진 소동으로 하마터면 신문에까지 보도될 뻔한 사건이었다. 준결승전에서 치기 어려운 자리에 공이 떨어지자 베이커가 살짝 자리를 옮겼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사건은 일종의 스캔들로 비화될 뻔했지만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았다. 캐디가 처음과는 다른 진술을 했고 단 한 명뿐이었던 목격자도 잘못 본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과 진술자들의 이름은 아직도 명확하게 떠오른다. 베이커는 영리하고 빈틈없는 남자들을 본능적으로 싫어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녀는 규범을 이탈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서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베이커는 어렸을 때부터 속임수가 다분한 여자였다. 그녀는 입장이 불리하거나 내키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세상을 향해 오만하고 차가운 미소를 보이는 동시에 당당하고 활기찬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릴 때부터 속임수와 거래를 해왔던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달라질 건 없었다. 여자의 부정직함이란 그리 심하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당시에는 실망스럽긴 했지만 나는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다. 운전에 관해 베이커와 실랑이를 벌인 것도 바로 워릭의 파티 때문이었다. 베이커가 노동자들이 지나가는 곁으로 바짝 붙여 차를 몰았는데 차의 흙바지로 그중 한 사람의 외투 단추를 떨어뜨린 것이 화근이었다. 운전 솜씨가 거칠군요. 좀 조심하든가 아니면 운전을 하지 말아요. 나는 질책을 했다. 조심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차들이 조심하겠죠. 그녀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조심하면 되잖아요? 베이커는 고집스럽게 받아쳤다. 사고는 혼자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조심성 없는 차라도 만나면 무슨 일을 당하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난 조심성 없는 사람은 질색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눈이 부신 듯 가늘게 치켰던 베이커의 잿빛 눈동자는 앞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말에는 우리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순간적으로 나는 베이커를 사랑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나는 매사에 신중했고 충동을 억제하는 나름의 내면적인 규칙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고향에서 있었던 스캔들을 정리해야 했다. 그때까지 나는 고향 아가씨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랑하는 닉이라고 서명한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에 대해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테니스를 칠 때 인중에 땀방울이 송골송골하게 맺혔던 모습뿐이다. 하지만 그 정도의 관계라 하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정말로 자유로울 것 같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본 덕목 중 하나쯤은 가지고 산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그게 바로 정직함이다. 내가 알고 지내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정직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일요일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릴 때면 유명 인사들이 연인들과 함께 개츠비의 저택으로 모여들어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개츠비는 밀주를 판대요. 젊은 여인들은 칵테일바와 정원 사이를 걸어다니며 제잘거렸다. 사람도 죽였대요. 개츠비는 폰 힌테브루크의 조카이자 자신과 악마가 사촌지간이란 사실을 알아낸 사람을 죽인 거래요. 여보, 장미 한 송이만 꺾어줘요. 그리고 저기 크리스탈 잔도 주세요. 나는 지난 여름에 개츠비의 저택에 다녀간 사람들의 이름을 메모해 두었다. 접어놓은 모서리가 낡아서 너덜너덜하고 변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메모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찢겨나간 다이어리의 여백에 1922년 7월 5일의 일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회색빛으로 남아있는 이름의 주인공들은 개츠비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다. 그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이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이스트에그에서 온 사람들은 체스터 베커 부부, 리치 부부, 예일대에서 만난 번슨, 그리고 지난 여름 메인주에서 익사한 웹스터 시베 박사가 왔다. 롱아일랜드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은 치들 부부와 ORP 슈레더 부부, 그리고 조지아주의 스톤월 잭슨 에이브람 부부, 피시가드 부부, 리플리 스넬 부부가 왔다. 한편 웨스트에그에서는 폴 부부, 멀레디 부부, 세실 로벅, 세실 숀, 주의회 상원 의원 굴릭, 영화회사의 대주주인 뉴턴 오키드, 에코스트와 클라이드 코언, 그리고 돈 S. 슈워트, 아서 메카티 등이 왔는데 모두 영화 쪽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외에도 포스티나 오브라이언이 한 번 정도 왔던 것 같고, 베데커의 딸들과 전쟁 중에 총에 맞아 코에 부상을 입은 브루어 청년, 올브럭스 버거와 그의 약혼 여인 헤이그, 그리고 우리가 공작이라고 부르던 어딘가의 왕자도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여름 개츠비의 저택에 다녀간 사람들이다. 7월도 거의 끝나가는 어느 날 아침, 개츠비가 우리 집으로 직접 차를 몰고 왔다. 최고급 승용차가 자갈투성이의 거친 길을 비틀거리며 올라와 집 앞에서 요란하게 경적을 울렸다. 그동안 나는 개츠비의 파티에 2번이나 참석했고 수상 비행기도 탄 적이 있었으며 가끔 개츠비의 해변도 이용했지만 개츠비가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잘 있었소? 점심이나 함께 하죠. 그리고 드라이브를 할까 하는데. 개츠비는 차 발판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균형을 잡으며 말했다. 내 생각에 그 동작은 젊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어 본 적이 없거나 더 나아가서는 미국인 특유의 몸짓으로 즉흥적이고 형식 없는 게임의 습관 때문인 것 같았다. 이런 행동은 깔끔한 그의 매너와는 별개로 불안정하며 예의도 없어 보였다. 개츠비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다리를 떨거나 초조한 듯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내가 황홀한 눈빛으로 자기 차를 바라보자 개츠비는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 멋있죠? 그는 차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런 차 본 적 있어요? 물론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봤음직한 차였다. 크림색의 니켈 장식이 반짝거리고 기다란 차체 곳곳에는 모자와 도시락, 연장 상자들이 정리되어 있고 앞 유리는 미로처럼 복잡하게 나뉘어 햇볕이 여러 갈래로 반사되고 있었다. 차 안은 초록 가죽으로 장식되어 온실 같은 분위기였다. 그 차를 타고 우리는 뉴욕으로 출발했다. 지난 한 달 동안 개츠비와 6번쯤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의외로 말수가 적었다. 막연히 신비로운 인물일 거라는 첫인상의 예측은 빗나갔고 그저 호사스러운 옆집 남자 정도로 보이게 됐다. 그러던 차에 생각지도 않게 개츠비와 드라이브를 하게 된 것이다. 웨스트에그 마을에 도착할 때쯤 그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판사처럼 갈색 양복을 입은 자신의 무릎을 툭툭 치기 시작했다. 닉. 개츠비가 말을 꺼냈다. 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당황해서 대충 얼버무렸다. 그러자 개츠비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그럼 내 얘기를 좀 하죠. 물론 이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직접 하죠. 개츠비는 파티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말로 진실만을 말하겠소. 라면서 오른손을 들어 신에게 맹세하는 표시를 했다. 나는 중서부의 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소. 가족들은 모두 죽고 없소. 미국에서 자랐지만 공부는 옥스퍼드에서 했소. 집안 대대로 그곳에서 공부를 했죠. 가문의 전통이죠. 개츠비는 곁눈질로 나를 보면서 말을 이었다. 그 순간 개츠비를 믿지 못한다던 베이커의 말이 떠올랐다. 개츠비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라는 대목에서 왠지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을 터뜨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침을 삼키거나 목이 매는 소리를 했다. 그런 의심이 들자 모든 말이 다 신빙성 없이 들렸다.
결국 그에게 음흉스럽고 은밀한 구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중서부 어디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샌프란시스코요. 네. 가족이 죽어서 유산을 좀 물려받았죠. 말하는 목소리에는 집안의 몰락에 대한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듯 엄숙함이 배어 있었다. 순간적으로 허세를 떠는 것 같았는데 표정을 보니 또 그렇지도 않았다. 가산을 정리해서 유럽을 떠돌아다녔어요. 파리, 베니스, 로마 등에서 젊은 왕자처럼 살았죠. 보석, 주로 루비를 수집하고 맹수 사냥도 하고 그림도 그리면서 슬픈 일들을 잊으려고 방황했죠. 잘못 황당한 이야기에 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속이 빤히 보이는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들이라 아무런 공감도 되지 않았다. 우습게도 개츠비가 터번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랑이를 잡겠다고 숲을 헤매는 장면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런 중에 전쟁이 터졌죠. 오히려 나에게 전쟁은 구세주였소. 죽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내 목숨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죽지 않더군. 처음에는 육군 중위로 참전했는데 아르곤 숲 전투에서는 기관총 대대장으로 있었소. 대원들을 데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보병 부대가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아군과 적군 사이에 1km 정도의 공백이 생겼소. 병사들 130명이 전부였소. 기관총 16대로 2박 3일을 버텼죠. 나중에 보병 부대가 도착해서 보니 적군 시체 더미에서 독일군 3개 사단의 휘장이 발견되었소. 덕분에 나는 소령으로 특진을 했고 연합군의 모든 정부들이 훈장을 수여했죠. 심지어 아드리아 바다 남쪽 해안의 자그만 나라 몬테네그로까지 훈장을 줬단 말이오. 개츠비는 얼굴을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몬테네그로를 외치면서 웃었다. 고난의 역사를 가진 그 작은 나라를 이해하고 국민들의 투쟁 정신에 감동하는 눈빛이었다.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훈장을 받게 된 복잡한 국가의 정세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미소도 보였다. 나의 불신감은 그의 매력에 잠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마치 여러 가지 잡지들을 훑어보는 느낌이었다. 개츠비는 주머니에서 리본이 달린 메달을 꺼내 내 손에 올려주었다. 이게 바로 그 훈장이요. 몬테네그로의 훈장 말이요. 정말로 진짜 같았다. 앞에는 다닐로 훈장, 몬테네그로 국왕 니콜라스란 글자가 둥글게 새겨져 있었다. 뒤를 봐요. 제2개츠비 소령의 무공을 기리며 나는 소리내어 읽었다. 늘 지니고 다니는데 이런 게 하나 또 있어. 옥스퍼드 기념품이죠. 트리니티 대학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돈카스터 백작이에요. 사진 속에는 화려한 스포츠 의상을 입은 6명의 젊은이들이 아치길 입구에 모여 있고 뒤쪽으로는 첨탑들이 보였다. 개츠비는 지금보다는 젊어 보였지만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았고 크리켓 방망이를 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다 사실인 셈이었다. 그러고 보니 베니스의 대형 운하에 위치한 개츠비의 저택에서 화려한 호랑이 가죽들을 보았고 불빛처럼 반짝거리는 루비를 바라보며 슬픈 과거를 회상하는 개츠비의 모습도 본 적이 있다. 개츠비는 기념품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말했다. 사실 뭘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그럼 나에 대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하찮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방황을 해서 그런지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많죠.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마도 오늘 오후에 그 얘기를 들을 겁니다. 점심 먹으면서요? 아니, 오후에요. 오늘 베이커와 약속이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베이커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베이커가 당신에게 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문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귀찮음과 짜증이 밀려왔다. 내가 베이커를 만나는 건 개츠비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개츠비의 부탁이라는 게 황당한 제안일 것이 뻔했다. 애초에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의 저택에 발을 들여놓은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개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뉴욕이 가까워지자 그는 태도를 단정히 가다듬었다.
루스벨트 부두를 지날 때는 빨간 띠를 두른 외항선들이 멀리 보였고 그 길을 따라 자갈밭 빈민촌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빈민촌에는 퇴색한 1900년대 선술집들이 페인트칠이 벗겨진 채 늘어서 있었다. 그곳을 지나자 양쪽으로 잿더미 골짜기가 들어왔다. 정비소에서는 머틀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휘발유 펌프를 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차는 흙바지를 날개처럼 펼치고 라이터의 불빛을 비추면서 쏜살같이 신나게 달렸다. 차가 고가 도로의 기둥 사이를 누비며 달릴 때 아스토리아 중간쯤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우리를 따라왔다. 아, 알았소. 개츠비가 속력을 줄이며 소리쳤다. 그리고 지갑에서 흰 카드를 꺼내 경찰 오토바이에 대고 흔들었다. 죄송합니다. 교통경찰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옥스퍼드 사진이에요? 일전에 경찰서장의 청을 들어준 적이 있는데 매년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오더라고. 거대한 고가 다리 사이로 내리비치는 햇살이 지나가는 차들 위로 하얗게 부서져 반짝였고 강 건너 해안에는 청렴한 돈을 상징이라도 하듯 하얀 각설탕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었다. 퀸스버러 다리에서 바라보는 뉴욕은 언제 봐도 새로웠고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이 함께 얽혀 낭만을 자아냈다. 꽃장식이 화려한 영구차가 우리 옆으로 지나갔고 그 뒤로는 문상객들을 태운 마차들이 차량을 내리고 달리고 있었다. 코와 입술 사이가 좁은 것으로 보아 남동부 유럽인들 같았다. 그들은 슬픈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개츠비의 최고급 승용차가 그들의 우울한 장래의 잔상이 되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다. 또 블랙 웨일스 섬을 지날 때에는 백인이 운전하는 화려한 리무진이 우리 옆을 지나갔다. 차 안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흑인 2명과 여인 1명이 있었다. 리무진에 탄 사람들의 눈동자가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우리 쪽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크게 웃고 말았다. 다리를 넘어서니 별일이 다 했군. 나는 혼자 생각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어. 무슨 일이 됐든. 심지어 개츠비 같은 인물이 나타나도 놀라울 게 없었다.